녹색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탐구 생활. 우리 녹색당은 정당 중에 가장 먼저 비례대표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당원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6명의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한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는 누구냐고요? 네,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오늘 이 자리를 주도하고 진행할 녹색당의 당원인 김조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후보 탐구 생활은요, 후보자들을 3명씩 나누어서 2차례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새 후보자들 먼저 인사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일단 그 전 국민이 좋아하는 고돌이 순으로 해서 제 옆에 김영준 후보님, 영준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2분씩 3분인가 2분인가? 2분씩 하고 돼 있는데요. 네.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삐딱이, 삐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후보의 출마의 변에도 썼지만은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께 독립운동 하셨는데 약간 이런 반골 DNA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소심하고 또 겁도 사실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판에 제가 나가서 물을 흐리는 게 아니라 맑게 하는 그런 미꾸라지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고 이제 새로운 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해왔던 것 같고 이제 몇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희년사회라는 데서 희년을 배우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오늘날로 하면 이제 토지나 주택, 노동, 이자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전국 세입자협회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는 곳이 되는 거.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재산이 아니고 이제 주거의 권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활동들을 이제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늘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인조 인디 밴드라고 소개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개 앨범도 내고 또 여러 현장에서 공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유령 기획사를 하나 이렇게 냈는데요. 영영 무직 기획사라고 해가지고 그 기존의 이 직업관에 좀 도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영영 무직인 상태로 있겠다 이런 그래서 좀 이렇게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좀 새롭고 재미난 문화예술 콘텐츠로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준 후보님이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지금 예쁜 비닐을 쓰고 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소개해 주세요. 이거 사실 목에다가 하는 건데 머리에다가. 진짜요? 비니가 아니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예비 후보죠 아직은. 네, 황윤이라고 합니다. 김영준님이 소개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죠. 네. 저희 할아버지도 친할아버지도 독립운동 하셨거든요. 저희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지금 역시나 저도 반골 기질 때문에 어쨌든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저는 독립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굉장히 지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고 이제 그 주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은 이제 동물, 비인간 동물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간도 동물이니까요. 비인간 동물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갇혀서 사는 야생동물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 영화가 이제 2001년도에 작별이라는 영화였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백두산 두만강의 개발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호랑이, 표범 이런 야생동물들에 관한 영화라든가 우리나라의 로드킬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잡식가족의 딜레마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먹는 돼지에 관한 영화까지 해서 주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왔습니다. 네. 네. 독립 영화를 하시는 황윤 감독님이 두 번째 후보 예비 후보로 지금 이야기하셨고요. 그 앞에 여기 지금 세 분 중에는 가장
그 나이가 어리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외모상으로는 네, 네. 예. 예,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어디 가면 저한테 고등학생이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아 정말요? 네네네. 오. 아, 그건 또 그만큼은 또 아닌가요? 아니요, 네, 고등학생 같아요. 아, 네. 네, 지금까지 훈훈합니다. 아, 네. 네. 올해 26살 되는 그 음. 비례대표 예비 후보로 나온 신지예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마포구에서 지역 재생을 위한 지역 단체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하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자작업장학교 대안학교에서 보냈고요. 그 이후에 사회적 기업을 다니다가 지금은 지역단체로 넘어와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따가 궁금하신 거 다른 후보님께서 질문을 해주실 때 더 길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안 쓰시고 괜찮겠어요? 그럼 뭔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 뭐 꼭 네.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26살 당찬 청년 비례대표 후보 예비 후보 신지예 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저와 함께 비례대표 경선 후보로서 자기들의 생각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재밌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참에 제가 녹색당에서 그럼 비례대표 후보는 어떻게 뽑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색당 비례대표 경선은 당권자 직선제로 뽑습니다. 당권자 직선제라는 것은 11월 10일이 선거임명부 작성 기준일이 되었는데요. 그 직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 그러면서 당원 자격 정지가 되어 있지 않은 당원에게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원으로 가입은 했었지만 그동안 3개월 전까지 뭐 당비를 잘 내다가 최근 3개월에 당비를 안 냈다. 이러면 또 당원 투표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의 사유로 당원 자격 정지 기간이다. 뭐 이러면 이제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시게 될 텐데 1인 2표 제도예요. 근데 투표자 한 명이 2명을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인 2표제니까 2명을 찍을 수도 있지만 또 한 명에게 2표를 다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2명한테 한 표씩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누적 득표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에게 몰아서 줄 수도 있고 2명을 나눠서 줄 수도 있다.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명부, 남성 명부 분리해서 따로 투표하는 게 아니고요. 단일 명부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후보만 지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성 후보만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표를 이제 행사하시는 거에 관련해서 그러면은 한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 두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그리고 남성, 여성 이렇게 성별을 구분해서 그 투표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후보 탐구 생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궁금한 게 있다라는 얼굴이셨어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 출연자분들은? 그 선거 네, 제도가 선거 관련해서. 그럼 표가 가능한 건가요? 무효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기권 만약에 네. 2명을 해야 되는데 네. 한 명만 써서 내면 그 2명 했는데 한 명만 써서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한 명에게 2표 한 꼴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는 걸로. 지금 앞에 마이크가 없으신 김수민 우리 기획 홍보 실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한 명만 찍으면 한 명에게 2표 한 꼴이 된다. 예. 근데 이제 기권이 이제 되는 것은 만약에 3표를 행사했다거나 뭐 이러면 기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네. 네. 김수민 실장님께서 단장님께서 실장님이 아니라 예, 단장님께서 난입- 설명을 방송에 난입해서 죄송한데 네. 인터넷 투표상으로는 이제 페이지가 2번 뜰 거예요. 예. 후보 6분이 이렇게 사진과 뭐 성함과 이렇게 뜨는데 그게 2번 떠서 처음에 투표할 때 이제 찍어서 투표를 하시면 그다음 화면이 또 나오고요. 네. 예, 그때 또 2번째 표를 행사를 하시면 예, 그러면 그래서- 3표를 찍을 수는 없게 돼 있군요. 그렇죠.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이 녹색당이 과연 국회로 갈 수 있겠느냐 네. 라는 이제 그런 네, 네.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하여튼 과연 몇 표를 얻어야 네. 우리가 예, 네. 의석을 내년 차지할 수 총선에서 있을 것인지. 네. 몇 명의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 네. 의석 원내 진입이 가능한지. 물론 아직까지는 당내 경선 단계지만 네. 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나온 네. 이유는 알고 그 뛰어야 되니까. 정당 명부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3% 네. 득표를 하면 네. 국회의원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3%가 몇 표인지는 해봐야 아는 건데 그렇겠죠. 대략 추산하자면 70만 표 정도, 60만 표나 70만 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네. 평균적인 투표율로 이제 환산했을 네, 때 네. 예. 그러면 60만 표에서 70만 표를 녹색당이 얻으면 비례해서 얻으면 한 명이 한 명 혹은 두 명. 한 명이 갈 수 네.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한 명보다는 오히려 계산상 두 명이 진출할 확률이 더 큽니다. 아, 왜 그렇게 되나요? 비례대표 의석이 많지 않아서 지금 뭐 네. 국회에서 줄다리기를 또 비례대표 의석 수를 두고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50석으로 결정이 된다고 일단 가정을 네. 하자면 50석 지금 현재 중에 50석이 조금 넘는 지금 거죠. 54석이죠. 그죠? 네. 예. 50석 중에 3%면 1.5석인데요. 근데 그 계산을 할 때 전체 정당의 득표를 분모로 놓지 않고요. 3% 이하 정당의 그 득표는 빼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지난 총선에 네. 우리 녹색당에 투표했던 그걸 빼고 이렇게 계산했겠군요. 폭파된 거죠. 네. 하여튼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3%를 넘는 정당한테는 좀 좋은 네, 그러네요. 제도죠. 그래서 1.5석보다는 더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게 계산 방식에 의해서 1석은 무조건 들어오는 건데 네. 나머지 그 소수점 이하 수를 또 각 정당끼리 비교를 해서 네. 잔여 의석을 배분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어지간하면 3%를 넘을 경우는 2석이 될 확률이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 네.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례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 1번, 2번 한 2번 정도를 받아서 우리가 내년에 3%를 넘으면 그 두 명의 후보는 그 국회의원으로 네. 진출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녹색당은 현재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예. 네. 2번까지 당선이 되시면 4번까지 네. 의정 활동을 하시게 네.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년간 1번, 2번이 네.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고 2년 뒤에 3번, 4번이 이제 의정 활동을 2년 동안 또 하시게 된다. 네, 현행법상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퇴를 예, 하면 사퇴하면. 후순번으로 이제 직이 승계되기 네.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난입한 네, 우리 저는, 네, 누구신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저는 2부에 네. 다른 후보 세 분 네. 하실 때 진행자로 다시 나타날 예정이고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예. 마이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내년에 우리가 60에서 70만 표 정도를 국민들로부터 투표로 이렇게 받게 되면 녹색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고 게다가 그것도 두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녹색당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녹색당원분들 혹은 궁금해서 들으시는 녹색당원이 아니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내년에 정말 녹색당의 투표를 많이 받게 우리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뛰어서 예, 내년에 원내 진출 게다가 2명 예, 열심히 일단 해봅시다. 화이팅! 네. 파이팅!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후보 탐구 생활을 진행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것은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무려 6차례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에서는 후보자들의 인간적인 매력을 포함해서 지난 이력이나 개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선거가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녹색당은 또 협동과 연대가 언제나 돋보이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후보분들에게는 그래서 브랜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경쟁 후보들이
상대 후보들이 지어보는 것을 이 시간에 미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요, 아, 저 후보가 타인의 특성을 잘 잡아내는구나. 동료 당원이지만 경쟁자 후보에 대해서 따스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점을 한번 눈여겨 들으시면, 예. 이런 건 눈여겨가 아니고 귀 열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아무튼, 예.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붙여줄 브랜드는 끝날 때까지 각자 끝날 때 각자 발표를 하시겠고요. 해당 후보는 그것들 중에서 하나를 이 자리에서 정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괜찮지만 뭐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분의 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탐색을 조금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내가 이분한테 요런 브랜드 뭐 요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동료 후보들에 대해서 본격 탐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순서를 좀 정해야 되는데요. 아까는 제 마음대로 지금 뭐 제 오른쪽에 있는 영준님부터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아직 기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호가 없으니까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순서가 앞번호가 유리할 수도 있고 뭐 뒷번호가 유리할 수도 있다. 본인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순서는 안 정해져 있고 네. 순서는 어떻게 정해볼까요? 아까 우스갯소리로 가위바위보 나왔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요?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세 분이 네.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기시는 분이 앞번호인가요?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하게? 선택하게? 예, 이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예, 애석하게도 가위바위보가 다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똑같아요. 다시 가위바위보. 계속 가위바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꿔가면서 지금. 그러니까요. 자, 가위바위보. 영준님이 네. 지금 일단 가위바위보는 승리를 하셨어요. 네, 네. 제가 아까 먼저 했으니까 네. 이번엔 제가 양보하는 걸로. 그럼 맨 마지막에 하겠다. 예, 다른 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다시 네. 네. 가위바위보. 잠깐. 가위바위보. 보. 네. 제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네, 부담스럽네요. 첫 번째를 다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남들이 보고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좀 그런 게 있군요. 미지의 세계는 네.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브랜드 어떻게 해 이거?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상대 후보에게서 궁금한 점을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을 이제 황윤 후보님께서 그러면 제가 네. 이번에 제가 1번인데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한테? 네. 아니고 제가 질문을 받는 게 아니고? 아니요, 질문을 질문을 아니죠. 던지는 것 받는 같은데. 거 아니에요? 뭐 상관없어요. 받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두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던질 수 예. 그러면은 일단 황윤 후보님을 놓고 영준님과 지혜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몇 개 지금- 질문 정도가 허락되나요? 지금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 정도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30분은 아니죠? 그렇죠. 세 분 해서 30분.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비례대표 경선 후보로 나오신 황윤에 대해서 두 후보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한 번의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고로 지혜님이 우리는 먼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 네. 서로를. 황윤 감독님은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뵀었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인터뷰들을 통해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 감독님이 처음으로 영화를 찍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때의 마음이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은 영화 감독님으로서 비례대표에 나오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결심이 어떻게 서시게 되셨는지 이거 두 가지 질문. 네, 두 처음 가지가 영화 하게 질문합니다. 됐느냐? 이거는 외국으로 인터뷰 가느냐? 같아요. 일단. 너무 거의 진지한가요? 아니에요, 뭐. 일단 진지하게 시작해 보죠, 뭐. 네. 처음 영화를 하게 된 거는 되게 우연히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왜 영화 감독 중에 뭐 어렸을 때부터 헐리우드 키드였다거나 뭐 극장에서 맨날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 대학교 때 뭐 학교 다닐 때 영화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영문학을 전공했었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영업직이었는데 통신회사?
나름 잘 나가는 회사였고, 어. 네, 당시 굉장히 띵띵띵띵 네. 뭐 이런 거. 아 그런 회사. 네. 그리고 월급도 괜찮았고, 그렇겠네요. 네, 당시에 그 여성 그 직원들에 대한 뭐 복지라든가 처우 뭐 이런 것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니면 그냥 평생 뭐 특별히 고생 안 하고 그냥 월급 나오는 네. 거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뭐 그런 직장이었는데 한 1년이 아니라 들어가서 거의 한 3일 만에 내가 여기를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 평생 동안 직장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신입사원 네. 오리엔테이션 이런 걸 가잖아요. 가는데 다 같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게 체질적으로 너무 안 맞았어요. 제가 이게 되게 자유롭게 살아왔고 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성격도 아니고 뭐 이런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니는 내내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왔고 편두통이라든가 위장병이라든가 위경련이라든가 아이고. 정말 뭐, 체질적으로 안 네, 맞으시네요. 그래서 몸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1년 좀 안 돼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한 보름만 더 버티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지금은 좀 후회돼요. 받을 걸. 그러게요. 보름이 뭐 보름은- 어떻다고. 그러게요. 보름만 버티면 보름만 그 퇴직금으로 뭐 좋은 영화 찍을 수도 있었는데 아깝다. 큰 돈은 아니었겠지만 네. 어쨌든 그만두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제가 평생 동안 한 거 중에 제일 잘한 일.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어떻게 됐든 그 표류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안정된 그 항구에서 정박해 있는 배가 아니라 정처 없이 바다로 떠다니는 이제 배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혀 뭐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었죠. 그때 영화제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됐어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근데 이제 그 변영주 감독님의 낮은 목소리를 하필 또 보게 되면서 다큐멘터리가 극장에서 이렇게 상영이 되는구나. 그리고 방송에서 봤었던 다큐들하고는 전혀 네. 다르구나. 어떤 뭐 정보라든가 고발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떻게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감독이 다가가는 자세랄까? 그리고 네. 이제 전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여자 학교를 제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까지 10년을 다녔는데 학교에선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던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이야기들이 그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문화적인 충격이었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다큐를 만든 건 아니고 극영화 만드는 그 영화 제작 창작 집단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게 됐고 또 좀 우연히 들어가서 이제 이러저러한 단편 영화들 뭐 16mm 뭐 필름으로 네. 그때는 그 시절에 네. 그런 것들을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든 것들을 하면서 영화라는 걸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익히는 이제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가 다큐멘터리를 하게 된 거는 2000년 그때 이제 홍상수 감독님의 오수정이라는 네.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이제 메이킹 필름 홍보 영화죠. 네. 홍보 영화를 만드는 제 동료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자. 라고 해서 너 와서 알바도 하고 충무로 영화판 돌아가는 것도 네. 보고 이래라. 그래서 홍상수 감독 영화 좋아하기 때문에 네. 기꺼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알바로 이제 들어갔는데 스탭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네. 그 영화 노동자로 산다는 것. 네. 뭐 예술에 대한 꿈을 안고 영화 예술에 대한 꿈을 안고 영화판에 들어오지만 또 고달프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그 메이킹은 이제 어차피 저희가 주어진 네. 업무니까 이제 하고 그거는 이제 제작사에 드리고 저희는 거기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스태프들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첫 작품이고 겨울밤 이야기를 듣다라는 작품이고 그 작품을 이제 만들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에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디지털 캠코더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필름 작업을 할 때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아주 싸게 영화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직접 다 찍어서 내가 직접 편집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다큐멘터리가 흔히 이렇게 그냥 현실을 기록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사실은 완전히 창조하는 거거든요.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떠도는 파편들을 주워 모아서 네. 마치 어떤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 네. 그런 과정인데 그런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재밌구나. 네. 라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물원에 가게 됐고 우연히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런 네. 작업들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대기업 직원이었다가 네. 그 독립영화 그것도 어렵다는 네.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셨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딱 사표를 내고. 글쎄 말이에요. 네. 제가 무슨 용기로 그때 그랬는지 그렇게 좀 저도 약간 김영준 씨 뭐 소심하다고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막 용기가 많은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제일 잘한 일이라고 본인이 네. 얘기할 만큼 만약에 그 회사에 제가 지금도 다니고 있다라면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었을까. 네. 좀 편안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예, 편안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인생이 뭐 밥 먹고 배부른 것만 인생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된 네, 것 네. 같고 두 번째 질문 있었죠. 네, 비례대표를 네. 영화 감독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 사실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뭐 솔직해야 재밌다고. 솔직해야 재밌지 않나요? 아니면 가식을 떨면 우리가 또 다 눈치 다 채잖아요. 네. 사실 정치적인 야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야 정치적 야망이 없었대. 야. 전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일단. 애기 엄마고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고 또 유난히 까불기 때문에 보통 한 10명을 키우는 에너지가 힘이 들기 때문에 네, 잡식 가족이 되려면 천사같이 나오죠. 네, 네. 네, 애기들이. 굉장히 활발하답니다. 그래서 네. 애엄마로 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영화 작업도 지금 잡식 가족이 되려면 다음 영화도 만들고 또 집도 멀고 그래서 여건상 너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유진 위원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도영이한테 이런 세상 물려줄 거예요? 세다. 사실은 그 말이 저를 제일 흔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영화 작업하는 것도 사실은 뭐 동물을 위해서 이긴 하지만 사실은 엄마로서의 어떤 위기의식, 도저히 정말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고 녹색당 당원이 된 것도 그래서인데 뭐 후보로 나서서 뭔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그마한 여지라도 있다라면 뭐 why not? 한번 나가보자.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대기업 사원에서 감독이 된 그 계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셨고 이제 영화 감독으로 살다가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제 인생은 충동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충동이 한 번도 이렇게 실패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했던 일 중에 또 하나가 되면 좋겠네요. 예, 그럴 수 있으면 정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준님께 발언 이렇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한 분이 계속 질문 받으시면 쉬었다가 힘드시니까. 그럴까요? 네, 다른 분 하고 또 이렇게 하시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오늘 진행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정말. 예, 그럼 이렇게 지혜님께 하면 어떨까 네, 싶어요. 그러면은 영준님이 예. 지혜님에게 네. 예, 들으면서 이제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네. 좀 부드러운 거하고 딱딱한 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부드러운 질문은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아무래도 이제 좀 가장 아니, 제가 여기까지 와서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다니.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슈고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벼울 수도 있지만 사실 무거울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옹달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맘상무라는 단체 이렇게 같이 연대하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상인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없고 일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면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버틸 수가 없고 열심히 하면은 여기가 가게가 알려져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 중개인들이 건물주를 막 이렇게 맞아요. 추동해서 여기 또 이게 팔게 하면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혹시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이거 관심 가지면서 이제 나름의 어떤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들 네. 그런 것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날카로워요. 그리고 이거 준비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이거 어떻게 지혜 씨가 복수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뭐 그냥 받아야 좋은 그러게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말씀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질문 부드러운 질문에 가볍게. 가볍게 해보자면 저는 사실 결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의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약간 한국의 결혼 제도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자유분방한 것이 있고 어머님이나 친구나
다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의 뭐 네, 결혼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구속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결혼을 하려면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아, 많잖아요. 네. 예컨대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좋은 뭐 아내나 배우자가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다 공부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거나 제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공력이 쌓여서 좋은 배우자, 엄마가 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은 약간 뭐 열어는 놓으셨지만 네. 어쨌든 지금은 결혼에 대해서는 네. 나는 닫혀 있다. 네. 연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럴 때 항상 다들 하는 말이 있죠. 일단 남자친구나 뭐 연애하는 해놓고 사람이 연애 있냐, 상대. 연애 상대가 있냐라고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없으니 저는 입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지역재생 관련해서는 사실 이 지역재생 얘기하면 부동산 문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부동산을 사실은 한국에서는 부자들 10%가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고 대부분 다 월세살이거나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서민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맘상모라든지 아니면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나오는 답변들이 공동자산화 전략이라는 것들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는 게 아니라 네. 돈을 적게 갖고 있더라도 서민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작은 돈을 불려서 공동 부동산을 만들자라는 뭐 쉐어하우스나 뭐 네, 공동주택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런 식의 전략이거든요. 네. 공동의 네. 자산을 만들고 음. 거기에서 공동의 사업을 진행하자. 네. 저희 오늘 공작소에서도 마포구대 여러 단체들이랑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네. 그래서 저희 이글루 망원이라는 공간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그 바로 옆에 낡은 주택이 하나 있어요. 네. 한 50년 된 주택이거든요. 한 120채 정도 돼요. 집이. 아, 그런 집들이요. 네, 네. 근데 그 120채 되는 집 중에 한 3분의 1 가량이 거의 다 비어 있고 3분의 2 가량이 비어 있고 3분의 1 가량 정도 되는 집에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집도 낡아가고 네. 어르신들도 몸이 아프니까 집을 돌보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그런 곳을 지역 그 주민들 단체들이 네. 함께 공동으로 사들여서 그 건물 자체를 재생시키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함께 벌이고 이후에 임대료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공동 단체이기 때문에 월세를 얼마 이상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조항 아래 단체들을 지금 설립해 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럼 애초에 그런 협약을 맺고 네, 이제 네. 추진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내후년 정도 해서 그 부흥주택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공동자산화 전략 아래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와. 오, 이거 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디스가 아니었죠. 그래 뜻은 네,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예. 네. 그래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긴 한데 지혜님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또 아무도 모르죠. 아니요, 너무 좋은 질문이셨던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어. 25살 지혜님 나이 때는 뭐 하고 있었나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아까 본인 얘기로는 그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외모를 가진 지혜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영주님에게 우리 황윤님이 네. 질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그냥 예. 네. 네, 편하게. 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예. 드리면 어떻게 해서 음악을 하시게 됐어요? 음악은 이제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요? 이제 외삼촌이 기타를 잘 치시는데 아, 예,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아주 극소수만이 소위 뭐 이렇게 좀 유명세를 탈 수 있고 나머지 그 악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밤무대 이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도 뭐 일본에 아마 뭐 이렇게 돈 벌러 갔다 오셨다가 저희 이제 집에 이제 어머니가 누나니까 들려서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 기타를 한번 치셨는데 너무 잘 치셔가지고 기타를 좀 배워야겠다.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배울 때가 많이는 없었어요. 네. 저도 그 동네에 있는 그 밤무대에서 막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잔뼈가 굵으신 분 같던데 네. 혼자 기타도 치고 색소폰도 불고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는 그런 분이 혼자서 그거 다 하시는? 다 하시는 그런 오. 음악사 같은 데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처음에 배웠던 게 막 뽕짝, 뭐 비 내리는 고모령,
비 내리는 곡 막 목포의 눈물 이런 거 막 아. 배웠는데 뭐 기타맨 같은 이런 거 배웠는데 다른 악기도 막 배우셨어요? 아니요 저 기타를 오로지? 처음에 이제 배웠는데 한 달 정도 열심히 했는데 뭐 2달째부터 자꾸 진도가 안 나가길래 이분이 꿍꿍이가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전 되게 열심히 진짜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서 제가 그냥 때려치고 그때 거기서 봤었던 교재를 제가 사가지고 저 혼자 독학으로? 저 혼자 이렇게 연습을 좀 와. 했는데 와. 이제 저의 특징은 이제 제가 지금 매력 발산 확 되고 있어요. 네. 기타 칠 수 있는 남자.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독학으로. 그것도 예. 독학으로. 근데 저의 단점은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또 부분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게 된 친구들이랑 밴드 활동을 좀 몇 년 하게 됐고 스쿨 밴드. 스쿨 밴드는 아니고요. 이제 그냥 뭐 그냥 그래도 일반 밴드. 네.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졸업하시고 졸업하고 나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잘 못했었고 네. 그렇게 밴드를 좀 하다가 그 밴드가 이제 보컬 한 친구가 금방 뒀는데 네. 이제 보컬을 구했거든요. 네. 보컬이 안 구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예. 그냥 뭐 맨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보컬하던 친구가 너무 상투적이. 뭐 어떻게 정말. 그래서 그러다 제가 이제 노래 한번 불렀는데 사람들이 와 막 이런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네. 이가 없으면 내 잇몸으로 가자. 그래도 우리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되겠냐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했는데 근데 뭐 끝나고 나서 멤버들이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언의 동의로 이렇게 제가 간주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때 그러면 보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원래 기타만 쳤었는데 그때 제가 노래하면서 기타를 같이 치게 돼가지고 그러고 이제 밴드가 나중에 조금 이제 이게 그만두게 됐을 때는 이제 저는 어쨌든 제가 노래를 기타 치는 노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또 제 노래로 때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하늘소년이라는 이름으로 혼자서 이제 활동을 이렇게 기타 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서 연주나 공연을 하세요? 지금 비율을 보면은 지금은 좀 소위 그 뭐 노동 이런 투쟁 현장들이 조금 투쟁의 현장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뭐 홍대에 있는 카페 같은 데서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어린이 도서관 뭐 아니면 또 어머니들 계신 어떤 모여 있는 곳에 어머니들? 예. 제가 이제 노래들 좀 다양한 콘텐츠들의 노래들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게 지금 남녀노소를 아니,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 계층에게서 홀이 오고 그러니까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무슨 식생활 개선 뭐 지금 네트워크 뭐 이런 게 만들어진 네. 창립총회 때도 우와, 또 약간 뭐- 저랑 반경이 비슷하시죠. 그러신가요? 그래서 그냥 그 좀 다양한 곳에서 지금 다양한 계층과 계급과 그리고 또 이렇게 좌우를 넘나드는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경선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이렇게 막 홍보에 나가게 될 때 기타 딱 빼고 노래 한번 이렇게 쫙 불러주시면 표가 몰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식의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는 일단 하나 있어요. 그래도요. 노래라는. 아니 오늘 기타 갖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예. 보니까 일본의 녹색당에서도 네. 그 뮤지션이 비례대표를 출마해가지고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다. 2013년도인가? 그렇죠? 최근 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후쿠시마 이후에. 맞아요. 아깝게 떨어진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도 또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지금 자기 매력 발산을 매력 발산, 은근히 그냥 굉장히 겸손하신 것 맞아.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으로 푹 정착을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이게. 표현은 저렇게 하지만 그 뒤에는 뭐 숨은 의도가 아주 그냥 이만큼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예. 지금까지 뭐 2-3개 이상 했지만 예. 세입자 운동? 예. 이건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제가 희년사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넝마 공동체라든지 뭐 포이동 재건마을 같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이 이렇게 좀 현장을 다니면서 활동을 조금씩 했었는데 그 2012년도 대선 때 그때 이제 대선에 이렇게 좀 이쪽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또 어려움 당하면서 그때 이제 토지 주택 공공성 네트워크라는 이런 관련된 활동을 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저도 이제 희년사회 멤버로 참여하게 됐다가 거기서 주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주거 문제는 따로 좀 우리가 단체를 만들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있었던 분들 몇 분들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고 처음에 임시로 이제 당신이 사무국장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임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임시가 이제 한 3년 이렇게 가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 올해 단체 활동가도 하신 거네요. 사무국장을. 예예 그런데 뭐 저희가 아직 예산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상근자처럼 못 하고요. 예 그냥 이렇게 좀 비상근으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제가 일단 요 역할은 제가 이제 그만두는 걸로 다른 네. 역할로 좀 이렇게 이후에 하려고 이렇게. 네, 예. 선거에 집중하셔야 되겠다. 아 예. 네. 녹색당의 원내 진출을 위하여. 예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예. 녹색당 그 비례대표 후보로 그 되시면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 후보가 안 되셔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죠. 예, 그 뭐 그렇게 제가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아까 제가.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 관계없이 음.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또 뭐든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음. 그래서 뭐 그거와는 관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뭐야 내년 4월까지는 이 총선에 매진하시는. 예,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 한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네, 예, 아름다운 멋있는 결이네요. 모습.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봤어요. 네. 예, 근데 뭐 그 연습도 안 했는데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예, 여기까지는. 2라운드가 좀 예. 어려울 것 2라운드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다시 돌려서 네. 예. 다시 황윤 감독님한테 이제 영준님이 예. 아까 질문 안 했으니까. 예, 그럴까요? 근데 잠깐 네. 쉬어가는 코너로 영준님이 저희 남편이랑 이름이 똑같거든요. 아 진짜요? 김영준인데 저희 남편도 오. 사람들이 예. 부부가 동시에 출마했냐면서 그런 진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네요. 아. 근데 그 남편은 아. 녹색 당원이 일단 아직은 아니고 황윤 그리고 황윤 김영준 이 부부는 맞지만 오늘 출마한 김영준님은 황윤 그 후보님의 남편은 아니랍니다. 예,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왠지 황윤 감독님의 뭔가 이렇게 무슨 사인 같은 그런 네.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사인이요? 예, 뭔가 어떤 이렇게 사인? 앞으로 어떤 징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징조?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남편 이름이 이렇게 후보로 등장하면서 아,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길몽을 꾸듯이 그런 거예요? 예, 오. 약간 예, 그런 생각이 뭐 제가 그렇게 된다면 네. 설명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영준님 그러면은 우리 예. 황윤님한테 예, 저도 이제 아까 또 가볍고 약간 무거운 가벼운 것만 예. 두 개 좀 해주세요. 근데 가벼운 게 또 무거울 수도 있고 아, 또 그래요? 무거운 게 가벼울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는 특별히 그 이제 거기 이제 출마의 변에 보면은 이제 동물들과 관련된 다양한 촬영들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애착들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는 동물은 어떤 거였는지 이제 그거하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 늘 고민이 그거 같아요. 이렇게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저도 늘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또 영화 찍으시면서 그런 고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 묻고 싶습니다. 예, 진짜 아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실 수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지금 아까 많이 해오신 것 같지 아까 않고 듣다가 네. 생각나가지고 남 얘기할 때 안 듣고 그거 하시더라고요. 메모 장난 아닙니다. 저희.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동물은 주인공은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너무나 가슴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그래도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뭐 크레인, 이게 중장비 크레인이랑 똑같은 이름인데 호랑이 새끼 호랑이 이름인데요.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작별이라고 그 동물원에 갇힌 야생동물들 영화를 찍었는데 그때 주인공이었거든요. 네. 새끼 호랑이 크레인이. 걔가 이제 동물원에서 맨 처음에 태어난 지 10월 중순 정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름 정도 됐을 때, 생후 보름 정도 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제대로 걷지 못할 때 만났는데 다른 형제들이 몇 마리가 더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 혼자 있더라고요. 다락방에 사육사 아저씨들이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하고 같이 크는 게 아니라. 근데 엄마 호랑이는 선아라는 애였는데 걔는 병 걸려서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있었고 얘만 혼자 이제 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없었냐 그랬더니 형제가 3마리가 더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아이고. 그리고 기형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자라는 모습을 제가 쭉 지켜보는데 굉장히 병약했어요. 기관지도 안 좋고 굉장히 소심하고 호랑이답게 크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사람 손에서만 크니까. 굉장히 겁도 많고
있는데 다들 이제 이런 호랑이 처음 봤다. 음. 이렇게 다 강아지 같다.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근데 걔가 그렇게 약했던 이유는 사실은 근친교배 때문에 근친교배로 태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원이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마치 어떤 피난처 같은 노아의 방주 같은 네. 야생의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동물원이 그 안전한 어떤 그 종보전 센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동물원도 있겠지만 그거는 전 세계 동물원의 극히 네. 소수에 불과하고 선진 동물원들. 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원들은 이제 보여주기에 급급한 거죠. 이게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찍을 때만 해도 서울대공원 제 이제 주 무대가 서울대공원이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호랑이만 해도 그냥 마구잡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형제끼리 새끼 낳고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된 채로 막 새끼를 낳으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잉여라는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잉여의 존재. 크레인이. 그래서 왜 크레인이냐면 이제 너무 약하니까 아저씨들이 이제 오래 살아라. 힘센 호랑이가 되라. 이게 튼튼한 호랑이로 자라라라는 뜻에서 중장비 이름을 네, 붙여주셨죠. 그래서 그 호랑이가 이제 크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동물원에서 과연 산다라는 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크레인이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카메라가 되게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TV 동물 프로그램들에서 얘를 주인공으로 찍어가고 방송에 많이 탔는데 다들 그냥 굉장히 막 행복한 호랑이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지켜봤을 때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강아지처럼 목줄을 매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묶여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작은 상자에서 나오지 않는 훈련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야생성을 자꾸만 이제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순치시키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런 훈련을 받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큐멘터리 저는 사실 독립영화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거를 막 뚜렷하게 갖고 영화를 시작한 건 아닌데 영화라는 매체가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작별을 만들면서 제가 뭐랄까 스스로 깨달았다 그럴까요? 어떤 대중미디어, 대중매체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큐멘터리고 독립영화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크레인을 찍으면서 얘가 막 울타리 어두컴컴한 실내 우리에서 하루 종일 이제 혼자서 있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이 쉬도록 울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내비둘 수 없으니까 쓰다듬어 주고 한 손으로는 제가 카메라를 찍고 그래서 그 크레인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속으로 울었었고 진짜 울지 못하죠. 왜냐면 찍어야 되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많이 울면서 이게 되게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너희들의 이야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역사가 되겠다. 사람들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라면 내가 대신 전하는 통역사 역할을 하겠다. 그런 다짐을 다짐이랄까 약속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 약속이 사실은 저를 계속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영화로 갈 수 있게 만들고 또 그 다음 영화로 갈 수 있게 만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크레인이 저를 어떤 그 길로 안내하는 것 같은 근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것도 그런 게 아닐까? 크레인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 인생의 어떤 지침이 되어준 어떤 존재, 단순히 어떤 뭐 새끼 호랑이가 아니라 그런 느낌 많이 받죠. 그래서 녹색당하고 참 어울리는 지금 크레인 네. 어울리는 동물인 것 같아요. 크레인. 동물권 우리 얘기하니까. 그렇죠. 크레인이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기구한 삶을 살았는데 서울대공원에서만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한 1년도 못 살았나? 거기서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지방 동물원으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약 드림랜드라고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거의 정말 장사가 잘 안 되는 관람객도 거의 없는 그런 데로 보내진 거예요. 그 이유는 얘가 아까 근친교배라고 그랬잖아요. 네. 커가면서 송곳니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관람객들한테 이제 보여줄 가치가 전시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 몇 년 뒤에 알고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으니까 거기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슴만 아프고 이제 있었는데 2012년도에 다시 이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을 위한 행동이라고 네. 동물원 전문 보호 단체가 네. 생겼어요. 네. 그 단체 대표님들하고 한겨레 신문하고 같이 크레인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크레인이 완전히 앙상한 모습으로 까칠한 모습으로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를가 기사에 나고 사람들이 크레인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다시 서울대공원으로 보내달라. 야생으로는 못 보내도 네, 적어도 서울대공원으로는 보내달라. 거기는 거의 그 부도가 나서 사육사들이 네. 다 떠나고 수의사도 한 명 없이 네. 그런 데였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성인 호랑이, 남자 호랑이가 가져야 되는 몸무게 한 반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올 때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크레인은 박원순 시장님이 데리고 오도록 해라라고는 어쨌든 그 결정을 내려서 서울대공원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서 동물원 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돌이도 네. 이 돌고리도 다 야생으로 있죠. 간 네.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일어나면서 국회에서 동물원의 법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현재 아무런 법이 없어요. 동물원에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네. 아무나 만약에 그냥 아무나 뭐 동물을 키워서 동물원이다 열면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학대를 해도 처벌받을 기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동물원 법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의가 됐지만 이제 지금 새누리당의 반대로 일부 아주 극소수 의원의 반대로 대다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정은 안 된 거예요. 제정이 안 돼. 됐고. 발의만 되고 계속 계류 중이에요. 지금 19대 국회가 여러 이렇게 법안을 만들 것처럼 했다가 네. 제정이 안 된 일이 많은데 동물원법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래서 19대 국회에 꼭 됐으면 하는 법 중에 하나가 동물원 법인데 그게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라면 네. 제가 반드시 네. 20대 국회에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입성해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패스하고 네. 네. 예, 지혜님한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혜님께 아까 그 황윤님이 질문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는 질문의 기회를 황윤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라면 꼭 뭐 만들고 싶은 법이 있나요? 자연스럽게 지금 황윤님은 동물원법 이것을 20대 국회에서 내가 꼭 그 제정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은 저는 지역 안에서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도시를 정말 사람이 살 수 있고 동물이 살 수 있고 다른 존재들도 함께 어우러서 살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낡은 주택, 부흥연립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그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딱지 떼려고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개발 됐을 때 거기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는 데가 많군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어르신들이 전세 거의 1,500, 뭐 2천만 원 내시면서 거기 그러니까 집 한 채를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들은 거기가 비고 빨리 여기가 허물어져야지 재개발이 가능하니까 어르신들한테 더 이상 집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제 내쫓는 거죠. 근데 어르신들은 1,000만 원, 1,500만 원 갖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서울 내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월세를 따로 내실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내쫓겨 나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집은 집대로 계속 허물어져 가고 있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파리에서 제정된 그 법안을 봤었는데요. 그 고도 제한을 도시에 전체적으로 걸어놓는 법안이었어요. 파리의 몽파르나스 타워가 하나 이렇게 우뚝 크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 도시 안에. 나머지 건물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낮아요. 그게 고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시장이 그 고도 제한을 풀려고 했었어요. 다 재개발이 가능하고 파리라는 도시의 활력과 더 많은 집들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살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시의회에서 통과되지를 못했어요. 여기 파리라는 도시가 재개발이 된다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더 많은 존재들이 더 많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야경권, 그 조망권, 환경권들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재개발은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서울이라는 큰 도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다른 존재들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법안이나 배려된 정책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자전거를 이용한다, 뭐 혹은 고양이들을 위한 그 뭐 사업들을 진행한다, 네. 뭐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원주민들이 조금 더 오래 안정적으로 서울 네.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너무 많은 집들을 짓는 게 아니라 도시의 낡은 집들을 더 오랫동안 보수해 나가면서 네. 살아나갈 수 있게끔 정책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거기 그 안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표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녹색평론이나 녹색당이 얘기하는 그 자기 통치로서의 정치가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불편해도 네. 내가 조금 더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불편한 걸 감수하고서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그 도시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다음 사회,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도시를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조금 더 세련된 편리한 도시로 네.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조금 더 평화롭게 배려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요. 아, 네. 훌륭하십니다. 멋집니다. 네. 네. 20대에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 네. 멋있습니다. 저의 20대를 되돌아보게 되는군요. 또 이렇게 막 세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그 지혜님한테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좀 훌륭하구나, 훌륭한 삶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면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어쨌든 불편하지만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런데 불편한 거 싫어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난 왜 나한테 불편을 강요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정말 어려운 어렵죠.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길고양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길고양이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고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뜯어놓으니까 봉투를 뜯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편해서 그냥 걔네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부흥주택에 계신 어르신들도 그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데요. 구청에. 저 집을 빨리 부시라고.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보기엔 너무 낡았고 동네 집값 떨어진다. 네, 동네 집값 떨어지고 아이고. 저기 괜히 노인네들만 저기 몰려 살지 왜 저기를 그냥 저렇게 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도 빨리 저기를 재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합들을 계속 이제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불편하고 보기 싫고 힘들어 그리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 밀쳐내고 잘라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녹색당 안에서 이제 계속 설득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오히려 불편한 걸 편하게 만들어버리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길고양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중성화 수술 같은 게 사실은 길고양이들한테도 좋은 거지만 그 시민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싸움 길고양이들끼리의 다 영역 다툼 같은 것도 줄어들고 굳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뜯지 않아도 사료들을 좀 나눠주고 나면 그 사료들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법을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녹색의 삶이나 생태적인 삶이라는 게 꼭 불편한 걸로 생각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도시의 자전거인데 네, 맞아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당장은 이렇게 생각하죠. 네. 아 자동차 다니기 막히는데 음. 차 안 그래도 막히는데 자전거한테 차선 차선을, 하나 내주면 얼마나 더 막히라고 안 돼. 자전거는 안 돼. 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인 게 그냥 단적으로 제가 이제 암스테르담도 가보고 네. 베를린도 가보고 네. 유럽을 가보면 많이 가보셨겠지만 네. 가보면 자전거 도로가 아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편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아주 먼 거리가 아니면은 도심안에서 이동할 때는 맞아요. 자전거가 제일 빠르고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뛰어나서 물론 자전거를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선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선진국이니까. 근데 그러나 일단 편하거든요.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아까 불편한 거를 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던 게 저도 그 감독님, 그 후보님과 네.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특히나 서울이란 데는 워낙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사실은 도시 안에서 얼마든지 그 소규모 그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전거 길을 더 잘 닦고 자전거에 대한 그 지금 조례 하나 제정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자전거를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자전거랑 차랑 혹은 아니면 자전거랑 그 보행자랑 사고가 나면 맞아요. 자전거는 항상 지금 차처럼 대우받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그 자전거 라이더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 그리고 힘든 것들을 좀 감수하면서 사고가 나도 계속 뭐라 해야 될까 더 많이 피해를 받으면서 타고 다니고 계신데 그런 자전거에 대한 조례도 법안도 만들어지고 네. 한다면 훨씬 더 도시 안에서 대안적인 대중교통, 대안적 교통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시간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말씀들을 워낙 잘하셔서 시간을 넘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준님께 지혜님이 날카로울 것인지 아까 그 질문을 마음속으로 어떻게 새겼는지가 이번에 그 복수의 화살이 복수의 화살이 날아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연극 배우로. 근데 어머, 왜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왜 아동극을 해서 막 찍찍 뭐 이런 거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 연극 배우로 살면서 그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힘들게 사느냐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제대로 된 봉급 받기도 힘들고 봉급을 받는 사람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가 없죠. 네, 저희는 근데 있긴 있었거든요. 그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해서 근데 좋은 케이스였네요. 네, 아주 좋은 케이스였죠. 근데 대부분들이 봉급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그 초과 근무 수당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챙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혹시 김영준 후보님. 김영준 후보님께서 그런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위한 법안이나 혹은 정책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음악을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부분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영역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만을 위한 어떤 해법을 제시한다는 거는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네. 이 전체 청년 문제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노동이나 이제 주거 문제라는 것들이 이 노동이나 주거 전반에 대한 어떻게 생태계를 바꿔야지 사실은 청년 문제 해결되는 거지 이게 청년 계층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한다는 건 사실은 그들만 위한 어떤 시혜성의 정책들을 사실 낼 가능성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어떤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는 어떤 생태계를 바꾸는 좀 이렇게 긴 안목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맞춤형으로 하긴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술인들이 위한 이제 이전에 없었던 어떤 다양한 어떤 혜택들이 있는데 물론 뭐 아직까지는 규모가 적고 이제 예산도 좀 적고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거기서 하는 사업에 한 2가지 사업을 제가 이제 돼서 제가 혜택을 봤었는데 뭐 창작금 지원 사업 저도 같은 한번 것들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것들이 이제 확실히 일종의 기본소득이죠. 네. 약간 어떤 제한된 어떤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의 기본소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제가 받으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이 되게 인간다워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내 통장을 매달 이렇게 막 고민하지 않아도 일단은 내가 이 기간만큼은 최소한 저 비용이 들어오니까 네. 내가 창작에 전념할 수 예, 있고. 내 돈이 안 되더라도 어떤 공연을 하거나 뭘 이게 할 때 것들이 부담이 사실은 네. 굉장히 덜 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전체 문화예술 분야의 생태계가 바뀌어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당장 사실은 예술인들이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 예술인 복지재단 같은 곳에 어떤 이런 그 사업들이 좀 확장될 필요는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음악은 그래도 그나마 요즘에 뭐 방과후나 무슨 뭐 동네에 있는 뭐 문화센터 같은 데서 그나마 할 게 있는데 연극하는 분들은 제 아는 동생도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런 자리도 너무 별로 없고 맞아요. 그래서 다들 뭐 그냥 알바하면서 야, 너무 좋은 연극을 봤는데 물어봤는데 여기서 제대로 여기 극단에서 돈을 받고 하는 분들이 없고 맞아요. 전부 다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빨리 좀 사실은 해결 거의 투잡 아니면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다큐멘터리 똑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뭐 네. 누가 더 어려웠냐 눈물로 얘기하는. 눈물로 경찰 네. 시간입니다. 네. 예,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은 네. 그 이제 빨리 해주셔야 예, 돼요. 그거 말고 이제 긴급 복지 지원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금액이 좀 아. 6만 원 가까이 좀 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다행히 받을 수 있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준비한 서류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 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 뭐 가족의 직계 그 주민등록 나와 있는 가족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할머니가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뭐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고 뭐 미국에 계신 고모가 계신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까지 이 까다롭게 하는 거는 오히려 이 위축시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좀 그렇지 않고 장벽을 좀 낮추는 지원 방식이 되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브랜드 확정 시간인데요. 브랜드 서로 이렇게 브랜드를 이렇게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각자 좀 생각해 보신 브랜드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각자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영준님이 이제 질문을 제일 늦게 받았으니까 브랜드는 영준님에게 제일 먼저 드리는 걸로. 예, 그래서 영준님께 드리는 브랜드 지혜님과 윤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저요. 네. 좀 너무 쉽게 생각했나? 그냥 얘기할게요. 네. 보류하셔도 돼요. 예.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거절하셔도 되고. 네. 기타를 맨 국회의원? 네, 기타를맨. 아 기타를 맨 국회의원. 네, 오. 멋지지 않아요? 아니 네. 그 말보다도 네. 상상해 보면 국회에서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른다. 기타를 맨 국회의원. 네. 영준님 어때요? 본인이 일단 딱 들었을 때. 일단 국회의원이 이제 됐다는 가정 같은 느낌이 있네요. 오 일단 국회의원이 될 것 같은 느낌. 예, 오. 된 것 같은 어떤 가정. 됐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런가요? 네. 예.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예, 근데 머뭇거리시는데. 머뭇거리시는데. 일단 머뭇거리시니까. 일단 직관적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뭐가 썩 마음에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지은님이 주는 브랜드. 전 더 하위인 것 같은데. 더 하위 네네. 같아요? 삶을 노래한다. 삶을 노래한다. 김영준. 네. 김영준. 예, 아, 삶을 멋지네. 노래하는 김영준. 네, 노래하는. 아까 그 단장님이 홍보 단장님이 네.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맞다. 네. 그래요? 리브 앤 라이브. 이브 앤 라이브? 리브 앤 라이브. 리브 앤 라이브. 네. 스펠링은 똑같이 LIV인데 설명을 직접 해주시죠. 의도를. 다시 또 난입하는 김수민. 예, 다시 단장입니다. 난입한 김수민인데요. 예, 리브 앤 라이브는 영어 철자로 쓸 때는 똑같이 쓰는 건데 앞에 리브는 이제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고 라이브는 이제 살아있다. 살아 있고 또 또 라이브 공연도 공연을 라이브. 한다 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뮤지션이시자 그 주거권 운동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표현하면 리브 앤 라이브가 괜찮지 않나라는 혼자 생각이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난입해서 좀 끌려 나갔어요 지금.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셋 중에 딱 일단 마음에 드시는 건 있나요, 영준님? 일단 노래 가사를 쓸 때는 네. 이런 이제 라임이나 이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리브 앤 라이브가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일단 뭐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네. 나는 좋아서 이번에 결정하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난 보류하겠다. 아, 뭐 아니면 내가 짓겠다. 제가 집에 가서 심사숙고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보류. 어쨌든 거절은 썩 아닌- 마음에 드는 건 없는 걸로. 아, 너무 예. 죄송하네요. 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지혜님한테 예. 던져 주시는 걸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어제 이제 두 분 걸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아 미리. 준비성이 예. 정말 그러니까요. 좋으세요. 그 오늘의 지혜, 내일의 지혜. 아 오늘의 지혜, 내일의 지혜. 예, 그러니까 아. 내일이라는 건 이제 사실은 뭐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들을 의미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오늘의 지혜, 내일의 지혜인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지혜. 아, 지혜. 지혜.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지혜가 이제 내일의 이제 내일은 지혜. 지혜가 된다. 예, 지혜가 된다. 와, 뭐 멋지다. 이런, 예, 정말. 그러게. 감사합니다. 아 일단 예. 어때요? 딱 들었을 때. 뭐랄까 네. 노래를 만들고 싶어지네요. 아, 오늘의 노래. 지혜, 내일의 지혜. 아, 오. 예. 내친님의 노래도 한번 만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예, 제가 후보로 나가시게 되면은 제가 근데 아까 영준님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받았을 때 얼굴 네. 표정하고 지금 지혜님이 네. 영준님 거 받았을 때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마음에 네. 확 드시는 야, 것 같아요. 약간 네네. 어쨌든 마음에 마음에 들어요. 드는 네, 정도는 마음에 약간 들어요. 높은 걸로. 네, 그럼 윤님이 네. 드리는 저는 이행시를 지어봤어요. 아 네. 이행시. 예, 신자는 빼고 네. 지혜로 일단 지혜 주세요. 지, 지속 가능하고 예.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 청년 국회의원. 지속 가능하고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청년 국회의원.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혜님은 이번에도 뭐 활짝 미소를 짓긴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좀 약간 영혼이 없는 의견은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은 두 번의 게 이런 걸 받았는데 어떠세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이행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오늘의 지혜, 내일의 지혜도 좋은 것 같은데 네. 좀 고민해 보면 안 될까요? 아, 예, 표정은 밝았으나 마음에는 안 든다. 아니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닌데 이걸 브랜드를 어디다 쓰는 건가요? 너무 좋아서 결정 못 하는 아, 걸 수도 너무 있잖아요. 좋아. 아, 너무 둘다 좋아서. 오. 브랜드를 어디다 쓰는 건가요? 선거운동. 아, 네, 선거운동 선거운동 할 할 때.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오늘의 아, 지혜 이거는 약간 노래에 어울리는 것 같고 그 황윤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약간 구호했을 때 지. 지속가 지금 뭐 선거운동 많이 생각하시고 계세요. 아니 구체적으로. 두 분 다 내주신 아이디어가 딱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두 개 다 하면 안 되나요? 뭐, 그 마음대로 네, 하시죠. 마음이죠. 네네. 네. 내 마음이죠, 뭐. 네, 제 맘대로. 그럼 제 맘대로 두 개 다 하는 것으로.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지혜, 내일의 내일의 지혜 지혜. 이게 있었고 지속 가능한 예술이 사람 숨쉬는 도시를 도시를 만드는 너무 청년 국회의원. 네. 뜻은 좋았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이렇게 네, 완벽하거나. 네, 네, 그렇죠. 둘 다 좋은 해보면 것 같습니다. 되니까.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럼 좋은 두 가지 브랜드를 받으신 지혜님이 우리 윤님께 잠시만요. 저는 그 네. 김영준님 걸 예. 보고 저의 그 수위를 좀 정하겠습니다. 아, 예. 네, 제가 먼저 하라는 얼마나- 얘기죠? 예. 김영준님이 예. 윤님께 뭘 주느냐에 지금 따라서 보고, 네, 네. 수위를 예. 정하겠다. 되게 전략적이에요. 이거 정치 초단이 아니고 정치 구단 같아. 그러니까. 네. 한 번에 하거든요, 솜씨가. 또 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좀 오늘의 지혜, 내일의 지혜만큼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건 없어서 계속 고민을 그래요? 했는데 일단 네. 어제 생각했었던 거는 네. 일단 동물 엄마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음. 예, 뭐 영화 찍는 동물 엄마 아니면 동물 찍는 영화 엄마가 좋을지. 예. 영화 찍는 동물 엄마 예. 아니면 동물 찍는 영화 엄마. 예, 뭐 이런 이렇게 두 가지 이런 계속 음. 고민해봤습니다. 예. 네. 재밌네. 네. 네. 이렇게 곱씹게 되는 네. 그런 느낌은 있어요. 네. 이게 확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는 좀 적지만. 않더라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영화 찍는 동물 엄마 혹은 동물 찍는 영화 엄마. 음. 예. 저도 황 감독님 재밌네. 딱 처음 뵙고 네.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약자. 그러니까 약한 것들을 대변하는 분이라는 게 딱 인상 깊었고 네. 두 번째는 엄마였어요. 그 엄마, 음. 돼지 어머니 이런 얘기들을 이제 출마의 변 때도 쓰셨잖아요. 네. 그걸 딱 보면서 나 안 썼는데 그런 말? 돼지 어머니? 돼지, 돼지. 돼지. 돼지의- 어머니 돼지. 어머니 어머니의 나는 돼지. 어머니 돼지. 아니 돼지. 돼지 영화 찍었잖아요. 제가. 돼지 엄마. 그 돼지들의 돼지. 엄마. 아니 그거 말고 돼지, 돼지, 가야 돼지. 돼지 돼지. 어머니, 네, 어머니 어머니 돼지. 돼지. 네, 네. 네네 죄송합니다.
잘못 들으면 진짜 돼지의 어머니로 들릴 수는 있겠어요. 네, 돼지들의 대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엄마가 될 생각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구호로만 이렇게 생각나는데 세상 모든 약한 것들을 위하여 엄마 황윤 뭐 약간 이런 캐치프레이즈 같아요. 네, 세상 네, 네. 모든 약한 것들을 위하여 한 다음에 엄마 황윤. 찌릿릿. 괜찮네요. 가슴이 찌릿릿. 네. 아. 그 아까 하나 더 생각한 게 있으신 것 같던데. 맞아, 네. 수위를 보고 얘기하겠다 그랬잖아. 일단 한번 풀어놔 보세요. 뭐. 숨긴 거 하나 있죠. 네. 아니 지금 날카롭게 지금 네. 어택이 들어왔어요. 일단 숨긴 거 있죠? 이랬어요. 네, 이게 이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서 약간 네.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숨기는 걸 정치 구단이라니까. 아유. 예. 뻥카일 가능성도 신비주의. 사실은 없는데. 네, 사실 없는데. 네. 수많은 게 있어요. 많은 네. 게.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둘 다 되게 곱씹게 되는. 네, 곱씹게 되는. 굉장히 근데 어쨌든 표정은 지금 우리가 이게 비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표정을 설명드린다면 곱씹게 되는 하면서 이렇게 밝진 않았어요 표정이. 네. 되게 감동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보류하는 걸로. 그죠? 보류죠, 보류. 보류. 네, 표정은 보류 표정이었어요. 네. 예,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신지혜, 황윤, 김영준 이 세 분의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후보 세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브랜드라는 걸 이렇게 좀 지어주는 그런 것도 해봤는데 세 분 오늘 어떠셨어요? 누구부터 얘기하세요? 뭐 아무나 먼저 얘기하세요 이번에. 정치 구단? 네, 정치 구단부터. 네. 저는 브랜드가 정치 구단. 네, 정치구단 신지혜고요. 사실 저희 뵙게 되고 이렇게 길게 오래 이야기를 나눈 건 비례대표끼리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나눈 건 처음인데 역시 녹색당 원이 다들 이런 분이구나를 이렇게 알게 돼서 이렇게 확신이 들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잘 모르는 녹색당원을 만나도 이 마음 그대로 이야기 다시 나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윤님은 어때서요? 사실 이제 처음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들과 이제 토크를 한다고 해서 약간 네. 좀 부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넘어갔고요. 두 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뻤고 즐거웠고 같이 이렇게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입니다.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분도 지금 정치 구단 앞에서 갑자기 쉽다 너무나 영광입니다 같은 정치적인 수사를 제 진심입니다. 농담이에요. 진심입니다. 영준님. 저도 되게 즐거웠었고요. 또 함께 참여하신 또 두 후보님이 진짜 국회로 뭐 지금 당장 나가도 손색 없는 분들이 아닐까. 그러면 영준님은 두 분을 찍으실 거예요? 저요. 오늘 오늘 보류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류를 일단. 알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사실 저희 네 명은 오늘 처음 만났어요. 저는 이제 황윤 감독님은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지만 이렇게 넷이 만난 거 오늘 처음이고 저도 이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는 재밌게 이야기를 잘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녹색당 원이신 분들은 투표를 이제 곧 바로 이제 좀 하셔야 되잖아요. 하실 때 이 세 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었지라고 생각하시면 투표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녹색당원은 아니시지만 정말 녹색당이 어떻게 투표를 하고 비례대표를 뽑는지 관심이 많아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요런 세 분들이 나오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비록 녹색당원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투표를 못 하시지만 내년 총선에는 이분들 중에 또 한두 번을 위해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재밌게 들으시면서 저런 분이라면 저런 녹색당이라면 나는 투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신 이 세 분께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희 녹색당의 이 비례대표와 관련된 탐구생활 2편은 다음번에는 가끔 이 마이크를 잡고 난입했던 김수민 기획단장님께서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당의 비례대표들한테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녹색당이 내년 총선에서 꼭 원내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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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녹색 땅이야 행복은 모두의 길은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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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이 치는 생명의 숨결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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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길 행복의 길 함께 사는 길 환하게 기쁘게 풍요롭게 농부가 되자 나무가 되자 새가 되고 벌이 되고 바람이 되자 새싹이 돋는다 새로운 싹이 시작이다 진정한 새 출발점이다 녹색 땅이야 행복은 모두의 길은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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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이 치는 생명의 숨결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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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길 행복의 길 함께 사는 길 환하게 기쁘게 풍요롭게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브랜드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했어요. 야, 나 적어놔야 돼. 뭐였지? 아 저요? 응. 아 예, 영화 찍는 동물 엄마.